2019년 12월 인터넷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남성은 금 100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대 남성이 지금 당장 직거래가 가능하냐라는 연락을 해왔죠.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약속 날짜를 잡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죠. 밤 10시 충남 계룡시의 한 야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한 남성, 그리고 이내 이들 사이에 엄청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몸에 숨겨나왔던 둔기를 꺼내 판매자의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놀란 피해자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범인은 금품을 챙겨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다시 둔기로 수차례 가격합니다. 그렇게 살해했지요. 이후 범인은 금 100돈과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훔친 것은 순금 팔찌, 반지, 목걸이 등 시가 약 2,600만원 상당.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범인 이씨. 그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계속 공범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아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범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꾸며낸 거짓 진술이었죠. 실제로 CCTV를 분석해본 결과 범인 이씨는 현장 주변을 미리 둘러보는 범행 계획 장면까지도 전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던 이씨는 결국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반항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죠. 다만 나이가 젊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갱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유기징역 40년을 선고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이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회와 영원히 분리되어야 한다. 대전고등법원에선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범행에 대한 증거도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갱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그대로 기각합니다. 받아줄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무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기수가 사람을 어떻게 또 죽일 수 있을까? 사회에 나올 수 없는데. 맞습니다. 자신의 방에 있는 한 재소자를 살해했습니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대에 선 남자 28세 이씨. 그는 왜 사람을 또 죽인 걸까요? 그의 죄목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강제추행, 치상. 무기수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상황.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주어 쌍무기수라는 걸 안겨줘야 되는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공주교도소의 살인마 편입니다. 살인, 사실 말만 들어도 매우 끔찍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 저희는 과거 한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왜 연쇄살인마가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많고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너무 빨리 잡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사람을 한 명 죽이면 바로 검거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누가 보더라도 얘는 조금 더 사람을 죽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범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과연 이 사람도 연쇄살인마의 기질이 있었던 걸까요?
밖에서 사람을 죽이고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서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내 수감자를 살해한 남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는 43세 박씨. 악연이었습니다. 범인 이씨는 박씨가 2021년 10월 출소를 3달 앞두고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권투 연습을 하겠다라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배식을 해주는 플라스틱 식판으로도 사람을 공격하고 샤프 연필을 날카롭게 긁어서 허벅지를 찌르는 등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습 폭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매일 먹어야 되는 그 약을 20여일간 못 먹게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죠. 신고해봐. 나 너희 집 아니까 보복할 거야. 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범행,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29세 A씨와 21세 B씨와 함께 단체적으로 함께 폭행을 했던 건데요. 이들은 함께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짓까지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습니다. 이 씨가 처음부터 방에서 그렇게 강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씨가 있던 방 안에 전직 권투 챔피언 출신의 재소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선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이 씨였습니다. 근데 그가 출소하자 그 뒤부터 자신이 제일 센 것처럼 제일 강한 것처럼 말 그대로 군림하며 폭행을 일삼았죠.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살인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2021년 10월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43세 박씨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제일 처음 폭행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폭행의 시작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폭행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12월부터는 위에 말씀드렸던 같은 방 재소자 29세 그리고 21세 범인들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실제로 29세는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들어와 있던 상황, 21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유도 기술 중에 목 조르기 기술 같은 것, 그리고 좀 말하기 그렇지만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빨래 집게 같은 걸 물게 하고 비트는 모습.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다른 재소자들이 볼 수 있게 수용 거실 창문 앞에 세워놓은 다음에 한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을 흉내시키고 못하면 그대로 폭행을 합니다. 동료 수용자들의 증언도 나오게 되지요. 이때 이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그대로 워딩을 읽겠습니다. 병신이니까 때려도 괴롭혀도 된다. 이들 3명은 철저하게 모든 걸 감추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범행 은폐였지요. 자신들이 폭행한 사실들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병원 진료조차 못 받게 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인데도 병원을 못 가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족들 면회도 오지 못하게 강제로 막게 됩니다. 살해 일주일 전, 이 씨는 자신이 폭행에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직접 둔기류도 제작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하기 시작하며 수십 차례 폭행을 일삼았던 3인.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기절을 하며 대소변을 지리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9시 25분 충남교도소의 그 방.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운 채로 또다시 강제추행을 하고 둔기 및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을 합니다. 결국 폭행을 당한 지 20여일 만에 복부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전신 출혈,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피해자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 그때만이라도 병원으로 옮겼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1시간 넘게 방치하고 있었죠. 그렇게 결국 피해자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희는 과거에 이 방송을 진행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위에 나오는 카드로 눌러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한 방송사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죠. 바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나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때문이었는데요.
이 씨에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런 말을 남겼죠. 무기징역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또 짓밟았고 재판 과정 중에 죄질을 줄이는 데만 급급해야 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단정하기가 어렵답니다. 무기수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요.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 쌍무기수가 된 것이었죠.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반발합니다. 그럼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려도 또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는 거냐? 이 이후에 또다시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3번, 또 죽이면 무기징역 4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냐?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거냐? 이건 한편의 무죄와도 똑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가석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형 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항소를 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항소심 재판. 이때 당시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교도소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고 살겠다. 그리고 공범이었던 2명은 심리적인 복종 관계가 있어서 무기수 이 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을 못 말린 것을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항소심 당시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진 박 씨는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내라는 조롱과 폭행 등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희망 없는 현실에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요즘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인 박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는 최후 변론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 무슨 놀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폭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 그대로 폭력놀이였죠. 폭행을 허락하는 판사 역할, 직접 실행을 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미친 듯이 폭행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을 낼 때 주범이었던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던 29세 A 씨와 21세 B 씨에게는 각각 2년 6개월과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을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무기수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들의 행포도 막을 수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하게 되죠. 사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범 2명도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죠. 이들은 살인을 방관한, 방조한 게 아니라 살인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공범처럼 있던 2명, 그들에겐 각각 징역 12년형과 징역 14년, 거의 몇 배가 넘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살인을 방조한 게 아니라 너희는 살인을 도왔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었죠. 재판부는 왜 갑자기 형량을 급격하게 올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우선 공범이었던 29세 그리고 21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9세 A씨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을 했죠.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 출소 후에 술이라도 한잔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합니다. 사실 만약에 너가 가서 신고하면 너희 가족을 해야겠다라는 하나의 증거자료였죠. 21세 B씨는 엄청나게 끔찍한 편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됩니다. 친구에게 벌레 괴롭히는 것도 이제 좀 지겨워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바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들의 형량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알아냈지요. 바로 키포인트가 확인됩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말을 맞추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 무기수니까 무기수 E씨에게 모두 다 떠넘기자. 우리는 방조 혐의로만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항소심 재판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떠넘기자라는 뜻은 너희들도 살인을 함께 진행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들도 확인이 됩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자꾸 모순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공범들도 단순한 폭력이 아닌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다는 점, CCTV 복도를 보면 거의 매일 수십 차례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 걸 보면 분명 가담한 게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어쩌면 속이 시원한 판결문입니다. 공범은 단순히 망을 보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냈던 이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모든 살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법정에서 반성을 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은 맞지만 짧은 시간 동안 무려 2명을 살해했고 다른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는 의문이 든다. 맞습니다. 앞서 보셨던 강도살인죄, 그 금 100돈을 사겠다라고 얘기해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또다시 살인범행을 저질렀죠. 그것도 교도소 내에서 말입니다. 재판부는 죄에 따른 처벌을 마친 상황도 아닌 수용 중에 살해한 점에 대해서 죄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고 향후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재판부 법관 일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어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부담스럽지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결국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게 된 것은 무려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내린 겁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판결이 될 경우 여러분 혹시 임병장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었죠. 그때 이후로 7년 만에 확정 판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의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내리면 어떡하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1심, 2심 이때까지는 사실 문제, 법률 문제 두 가지를 모두 심판하는 사실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심과 좀 다른 법률 문제만 판단합니다. 즉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아니죠. 항소심 때 나와 있는 판결문 내용 전부 다 판단 끝, 거기 있는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만약 이 씨가 상고를 하게 된다면 상고 이유를 보고 이 상고 이유가 현재의 항소심 판결이 내린 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고 없다라고 판단하면 기각인 것이죠. 따라서 사실상 무기에서 사형이 나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뒤집힐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법률상 오류가 없다면 분명히 뒤집을 확률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7년 만에 사형수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지요.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뒤 유기를 도왔던 공범까지 살해한 54세 권재찬입니다.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지요. 사형 선고, 무기징역.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와, 사형이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형수.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럼 사형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요? 법률적으로 사형수는 미결수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 판결은 사형이 집행이 돼야지만 완료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억지로 노역을 할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방송사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다뤘습니다. 이 씨는 말 그대로 제왕처럼 군림했지요. 이미 자기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때려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 씨를 다른 재소자가 때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폭력죄, 폭력에 대한 상해죄를 물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서일 수도 있지만 엮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기수일 때도 사람을 폭행하고 제왕처럼 군림했던 이 씨, 이젠 사형수입니다. 그에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그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다음엔 무슨 형량을 줘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죠. 관리가 정말 가능한 케이스일까요? 말 그대로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면 과연 이 사형수를 누가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슬슬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대한민국, 현재까지 있는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은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법률을 제도를 바꾸더라도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을 폐지시키고 무기징역을 양쪽으로 나눠 절대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무기징역형을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교정이고 무엇이 교화인 걸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씨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씨는 아직까지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고를 하더라도 기각되거나 아니면 상고를 포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2023년 사형수는 한 명 더 늘어납니다. 그 누구의 관리에서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자신의 제왕이 될 수 있는,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이 씨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였잖아요. 가석방에 대한 두려움. 뭐 사실 가석방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았을 텐데 이 씨처럼 그렇게 사형수가 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진짜 말 그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소자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제보가 나 어디 갔는데 뭐 강호순을 봤다, 뭐 누구하고 얘기해봤다, 뭐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다 방송화 시키는 건 아닌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뭐라고 할까, 재소자들 입장에서도 일단 무기수나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기수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가석방 대상에 대한 그 희망이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 말을 듣고 관리가 좀 되는데 누가 봐도 가석방 안 될 것 같은 애들 이제 막 나가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사형수 같은 경우는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재소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막 되게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행동하는데 때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리면 바로 자기는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폭행죄로 들어갔어요. 뭐 징역 한 1년 6개월 뭐 이게 2년 나왔는데 그 안에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때렸다가 또 재판받으면 형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때려봐 하는 식으로 막 와가지고 공격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이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오니까.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관리 감독 자체 이제 교정 교화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도관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뭐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방송하면서 준비도 하고 알아가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별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교도관분들 다 익명으로 이제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인권위가 너무 많이 이게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재소자들의 인권이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나도 강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게 매우 힘들다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뭐만 했다면 뭐 진정한다, 뭐 한다, 막 거의 위협 수준이니까. 근데 특히나 거기서 이제 막가파 애들이 있는 거예요. 관리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교정교화를 하고 있는 교도관분들의 입장에서는 윗분들이 교정교화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고 안 나야 되니까 어르고 달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진급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끼다 보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사고 안 나는 쪽으로 우리는 이런 시스템 교정교화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보여주기식이 너무 많다요. 뭐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보여주기식에 대한 시스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교도관분들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전면 좀 뭔가 수정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특히 이제 사형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무기징역을 손보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냥 뭐 사형 안 시킬 거면 야 가석방 아예 없는 걸로 그냥 해버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다 때려 그냥. 그걸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 또 그걸 관리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못 나오는 애들이니까 눈 돌아가지고 그 안에서 뭔 짓 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안에서 막 멋대로 살아버리면 이게 진짜 이거 또 지금 시스템대로면은 이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만 또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떤 하나를 건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를 건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들로 해서 지금 그거를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건 진짜 제가 뒷이야기로 이건 참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교도소도 이제 급 분류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뭐 사실 외국법이 무조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닌데 사실 제가 본 외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외국 교도소는 인권이요 최소한의 인권이에요. 사람이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리고 반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줘요.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접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픈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인 거야. 뭐 예를 들자면 너 만약에 똑바로 못하거나 이상한 짓 하거나 그러면 넌 영원히 사람 못 만나. 근데 우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해요. 누가 면회와도 안 돼. 너 정말 잘못했잖아. 안 돼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페널티도 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 자체에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굉장히 더 강한, 약간 우리도 뭐 징벌방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쪽으로 많이 붙여서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뭐 말을 안 듣거나 그 교정 교화 시스템에서 반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난 페널티를 가게 해요. 그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여도 마찬가지예요. 징역 400년, 500년을 때리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들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너무 많은 인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외국법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무기수가 너무 많아지면, 가석방 없는 무기수들이 많아졌을 때 그 수용시설에 대한 인원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끼니까 더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가 사는 지역에는 교도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는 나오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반발도 너무 강하고 이런 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 야 섬에다 만들자 뭐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그 면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또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끼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다고만 저도 들었는데,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개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많은 생각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